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12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12번째. 12번째. 이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아버님? 당황스럽습니다. 오마이 TV에서 네. 구입한 네. 차량 스튜디오. 네. 제가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1호 손님. 1호 손님. 1호 손님. 예. 이럴 때 컨그레츄레이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를 연 게 한 두 가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겁니까? 뭐냐면 네. 첫째, 검사를 하다가 네. 중간에 사표 내고 나갔다가 네. 다시 검사로 임명돼서 들어온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검사 2번 되는 방법? 검사 2번 되는 방법. 진짜요? 예, 제가 시험을 다시 보신 거예요? 아니요. 면접은 다시 왔죠. 면접만. 시험이 이제 고시 붙고 연수원 시험 보고 예. 딱 이제 그 임용에 필요한 이제 거기는 이제 기초 자료는 다 갖춰 놓고. 네네. 근데 2000년도에 제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들어갔는데 네네. 거기서 6개월 동안 이제 검찰 연구관 생활을 하다가 네. 집안에 약간 우환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이 좀 많이 네네네네. 복잡한데 그만두고 나갔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 네.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 고민을 무척 하다가 네. 쭈뼛쭈뼛 하다가 네. 제가 그때 대검 연구관을 이게 제일 말석으로 들어갔거든요. 제일 삐약이 신빙으로. 네네. 근데 사실은 삐약이 신빙. 삐약이 신빙. 삐약삐약하면서. 근데 물론 그게 그때 이미 이제 이제 법조 경력으로 아마 한 8년차, 9년차 정도 될 텐데. 네네. 어쨌든 대검 연구관이 옛날에 이제 부장검사 되기 직전의 과정이었는데 네. 한 2단계 빨리 간 거예요. 삐약이 신빙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총망받는 신빙이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6개월 만에 나갔어. 그래서 세상에 이 자리 와서 사표 내고 나가는 놈이 있네 하고 다들 의아해했는데 다시 한 4달 있다가 머리를 극적지고 선배님 나 다시 들어올 수 없을까? 우리도 받아준 검찰이 고맙네요. 그랬더니 이 미친놈아 그런 게 어딨어. 처음에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다가. 아니, 넉 달 만에 온 거니까. 네, 넉 달 만에. 4년이면 좀 어려울 텐데, 넉 달 만에 온 거니까 받아줘야죠.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종 휴가 처리 같은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 그래서 대검 연구관으로 다시 복직을 못했고, 그 다음 해에 전주지검 검사로 복귀를 했었어요. 그렇구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리고 나서 검찰 내에서 무슨 전통이 생겼냐면, 떨어진 낙엽도 다시 붙여 쓸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이게 나간 애들도 다시 한번 재활용 가능한가 보자. 그래가지고 재활용 쿼터가 재활용 검사 쿼터가 1년에 한 3명에서 5명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검찰에 있다가 나갔는데 여전히 뭔가 좀 애석한 구석이 있는 애들은 다시 패자 부활전 비슷하게 뭐 완벽하게 부활은 안 시켜주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부활시켜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좀 그렇죠. 화를 내죠. 점점점이죠. 그래서 그때 하여간 대검 연구원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하는 보직 경로보다는 훨씬 못했지만 어쨌든 검사 생활을 저는 2번을 했어요. 그렇군요. 또 마지막에 이제 부장검사까지 달고 나왔으니까 이제. 아니 검찰은 그렇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새 이제 각종 무슨 정치 평론이라든지 시사, 뭐 문화 변호사들이 그 무슨 고명양념처럼 아무데나 다 끼어 있어 보면 MSG, MSG 조미래처럼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방송국 PD나 작가들이 변호사들 하면 오로지 활용도가 쟤들은 법률 상담, 그렇죠, 법률 상담, 법률 상식. 맞아요. 오늘의 법률 상식은 5분짜리. 5분짜리. 그거 외에는 생각을 안 했어. 맞아요. 그랬는데 김경진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깔때기야, 깔때기. 뭔 말을 시켜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바뀌어요. 심지어는 무슨 한일 외교 관계까지 평론을 시켜. 그건 좀 심했다. 근데 국회의원이니까 이제는. 아니 그때는 그때 변호사 시절에 우리도 황당했어. 그러니까 한때 종편 패널에 무슨 치과 의사 이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막 정치 평론하고 그래서 참 정치부 기자로서 참 당황스럽다. 근데 보니까 저분 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 저도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괜찮은 이게 패널들인 게
변호사들이 기억력이 좋고 요약 정리를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심도 깊은 평론이나 평가라든지 의견 제시는 없는데 네. 상황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까지는 돼. 근데 그것만 해도 준수한 방송이에요. 이게. 그럼요.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막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 이렇게 딱 두 줄짜리. 두 줄짜리로 딱 떨어지게 멘트 해주시는 분이 왔다죠. 맞아요. 막 길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쓸 게 없다. 그러면 전화 끊으면서 욕 나오죠. 30분 통화했는데 한마디도 쓸 게 없어. 아, 진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변호사 평론 시대를 열어서 한동안 엄청난 출연 섭외 요청에 시달려서 제 몸이 어떻게 안 된 이런 상황. 아니, 하루에 몇 개까지 뛰셨어요? 하루에 10개까지도. 하루에 10개 프로그램을 소화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행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변호사 간판만 걸어놓고 사실상 방송이 변호사는 안 하고 방송을 했는데 아니 실제 종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직업은 변호사인데 변론은 안 해. 방송만 해. 제가 그런 케이스. 그런 직업군을 여신 첫 번째 세대시네요. 그렇습니다. 요새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제가 아는 몇몇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출연 요구가 됐는데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사람을 찾아내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걸 전문 용어로 자구 노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살아야 되니까. 그 자구 노력으로 이렇게 이 선발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모, 김모, 양모, 양모는 저도 알아요. 하여튼 의원님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즐거워요. 저희가 한 10cm 정도는 떠가지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국회 본청 옆구리. 본청 옆구리에 우측 옆구리에 저희가 이렇게 이동 스튜디오 중계차 마련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중계차를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1호 손님으로 김경진 의원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차량인데요. 저도 차만 타면 찌릿찌릿 흥분이 됩니다. 그래요?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본선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유세. 원래 이게 대중 정치인의 가장 이 스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에 딱 군중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저 김경진이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릴. 근데 약간 약장수분. DJ 선생님. 부끄러워라. 어쨌든 이게 이 대중연설 할 때가 제일 짜릿짜릿해요. 그래요. 정치하면. 정치할 때 사람들을 쫙 입고 말이 길 필요도 없거든요. 핵심 안고만 쫙쫙 줄여가지고 연설이 길어도 안 돼요. 이거 7분 넘어가면 신경질 내. 저 새끼는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짧고 굵게. 짧게 굵게. 5분 범위 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쫙 터지면서 아드레날린이 확확 분비되면서. 그 4월 17일부터 의원님이 연설하십니까? 이제 저도 연설은 등록을 하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잡고 다닐 생각입니다. 수도권 일대. 왜냐하면 의원님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광주를 벗어나도 돼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어떤 걸 복장을 몸빼 하나 입어주시면 제가 보기에 대박 난다고 봅니다. 찍어주시는 걸로 하고 몸빼를. 이럴 줄 알았으면 대선 출마하는 건데. 안머시기 당선시켜놓고. 아니다. 아직 경선이 안 끝났지. 우리 국민의당 후보 당선시켜놓고. 이게 좀 막 티가 나요. 헷갈립니다. 아니 저는 중립입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어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호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호남 민심이요. 똑같이 60%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60, 안철수 후보도 60. 그래서 본선에는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둘 다 일단 열심히 좀 해보세요라고 이제 출전을 시켜준 건데 넉넉하게 출전을 시켜준 건데 그 다음에 본선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분을 선택할까? 어떤 기준으로요? 호남은 어떻다고 보세요? 정확히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역구가 광주 북구 갑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이제 지역 주민들의 대체적인 마음의 흐름은
어쨌든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뤄내라. 네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정권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네, 정권 교체를 해라. 누가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투표는 정권 교체할 만한 역량이 되는 쪽으로 찍어주겠다. 아, 역량 있는 데를 찍어주겠다. 마지막 표는. 근데 기본적으로 호남에서는 네. 보면 이제 최소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은 이제 저희를 그렇죠. 지지하는 분들 애정이 있죠. 많으신 분들이 네. 이제 저희한테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국민의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집권하기를 희망한다. 네. 하지만 막판까지 지켜봐서 너희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번 대선에서는 너희들 안 찍는다. 될 만한 쪽으로 밀어주겠다. 될 놈 찍는다. 집권 가능성을 보겠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열심히 해라. 이런 열심히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일단은 지금은 둘 다 힘을 실어주겠다. 끝까지 제대로 해봐라. 하지만 마지막 표심은 결국은 되는 쪽으로 밀어주겠다. 아주 분명하게. 대단히 전략적이세요. 네. 호남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제가 아주 아니 근데 그런 판단을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같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이게 결정한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의 정서, 호남의 민심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호남을 부르는, 광주를 부르는 이유가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통해서도 좀 일부 확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역사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게 80년 광주 항쟁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소외로만 머물렀다면 사실은 거기서 큰 어떤 집단지성의 추동력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육까지 당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니에요, 보면. 정치 권력이 잘못 탄생하면 집단으로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이 상황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거치면서 정말 정치 권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를 우리가 잘 뽑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분명하게 밝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이제 연설문 가운데 저는 이제 호남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잘 와닿지는 못했는데 이제 우리 오연호 대표는 호남 출신인데 그걸 너무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 쓸 때 내가 광주라고 써도 되나? 내가 그 나주라고 써도 되나? 내가 내 고향을 제대로 써도 되나? 이제 이런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83학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 세대나 저 전 세대만 해도 이게 호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숙방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가 있었고. 하숙방은 왜요? 대학 주변에 하숙방을 안 주려고 한다. 호남 출신이라서. 또 한 가지는 결혼할 때 이제 저 집 사람이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경기 서울 사람인데 어쨌든 호남 출신 사위나 며느리를 안 보려고 한다. 이런 정서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97년도에 김대중 선생이 이제 대통령이 한번 되고 나서 김대중 선생님 나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옛날 중국에서는 가장 극존칭이 선생이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비교적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전범을 보여주고 나서 호남 사람들도 괜찮다라는 어떤 인식을 좀 이제 인식 변화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털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대통령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이신 홍준표 검사 시절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보면 나한테 전라도 놈이라고만 안 했어도 내가 그런지 안 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목욕탕의 세신사, 뭐였지? 구두 닦기. 그러니까 한동안도 최근까지도 보면 TV라든지 각종 어떤 콘텐츠물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전라도 사람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뭐 사기꾼, 네, 사기꾼, 조직폭력배, 네. 무슨 이런 저열한 존재의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불만이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민주정부 10년간 그리고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말 존경받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호남 차별 인식이 있는 거다. 의식 속에 있는 거고. 그 최근에 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이게 이제 실은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이 장관과 같은 명시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공직자의 숫자 거기서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오부 요인이 다 경남 부산 경남 출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쪽이 능력이 뛰어나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인위적인 성격이 분명히 정무적으로 이렇게 임용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1급부터 3급까지 고위공무원단이 적절하게 분포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행정고시 합격할 때의 어떤 지역적인 출신 비율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1, 3급 승진할 때 그거 남아있는 비율하고 보면 너무 특정 지역 편중이 심해요. 그러니까요.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MB 때도. 오죽하면 영포 라인이 다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이게 진짜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호남만 소외받는 게 아니고 제일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영남 이 보수 정권 10년에서 영남 패권주의 이 10년 동안 제일 손해받은 게 사실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출신들은 이게 지역 배려 대상이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 수도권 인구가 50이면 사실은 그냥 단순 수치로만 하면 이게 뭐랄까 고 대학 졸업할 세대의 인구 분포가 50이다 이러면 거기서 고시 합격으로 가는 연도별로 보면 거의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인구대로. 근데 이게 안 맞아요. 보면 휘청휘청해요. 보면 특정 지역으로만 거의 집중이 돼 있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촛불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정신이 어떤 지역 차별, 그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 그다음에 어쨌든 뭐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어떤 그 소수자 차별 문제, 전반적으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촛불이 보여준 그 다음 세대로 이제 정치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시기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숙집을 안 주려고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지역 균형 발전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수도가 지금 공주로 가 있잖아요. 보면 공주로 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각종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이 전국 요소에 다 나눠서 갔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그 해당 지역에 이제 공기업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지역이 번성할 수 있고 지역이 안정화되는데 큰 토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광진구에 있는 정보화진흥원이 이제 올 4월달 되면 나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요? 나주 혁신도시로 내려가는데 거기도 내려오면 이제 전남대학교 가령 이제 저 지역구 있는 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취업길이 그래도 0.5%라도 조금 더 열리는 거거든요. 보면 거기도 또 한전 내려와 있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나주가 좋아지는구나. 좋아지고 있어요. 원래 나주 가서 살아야 되겠다. 원래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예요. 광주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요? 광주가 핵심이 아니에요? 네, 전라도는 전나도예요. 전주, 나주. 그렇구나. 근데 나주는 사실은 배? 나주 배도 유명하고 나주 평야도 유명하고 나주 평야. 나주 홍어도 유명하고 영산포. 영산포 홍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목포 홍어는 흑산도 아닙니까? 흑산도에서 잡아가지고 배를 타고 나주까지 오는 동안에 2박 3일 동안 썩어요. 그거를 막걸리랑 한 잔 같이 하면 삼합. 다음엔 저희가 여기 테이블을 놓고 삼합을 먹으면서 아침에 하여튼
저희가 이제 호남 민심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런 지역차별 같은 게 없는 그런 국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좀, 촌티난다. 촌스럽다. 뭐 지역이 다르다 그래서 뭐 채용을 안 한다거나 뭐 하숙방을 너무 웃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청와대의 비서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직제고 이러니까 정무적인 자리는 말 그대로 자기와 정치적인 어떤 운명을 같이 해왔던 그 세력들이 차지하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분명히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국정 철학이 있고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진 2급, 1급은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반정무직이거든요. 근데 2급부터는 말 그대로 직업 공무원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 능력에 따른 그렇습니다. 보임, 요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 이근면 씨라고 인사처장 하셨던 삼성 출신 그분도 나가면서 한 말씀 하고 가셨잖아요. 근면하게? 세상에 이런 인사관리 시스템 처음 봤다. 정부가. 정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이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다면적으로 다면 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수집을 해야 되고 저는 정말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미 높은 자리죠. 그렇죠. 좀 더 높은 자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사라든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What's your opinion? 네가 생각하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문제의 원인과 그다음에 해결책은 뭐냐, 해결 절차는 뭐냐, 요거를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 김경진, 장윤선 이래가지고 각자 쳐넣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원인의 핵심은 이거, 내 해법은 이거다라고 써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직의 뜻이 있든 뭐가 뜻이 있든지 간에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전 국민이 거기에 액세스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는 기밀을 요하는 것은 이제 보안상으로 넣어놓고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건 나중에 이제 뭐 기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할 때, 또는 뭐 장관 임명할 때, 또는 심지어는 뭐 대통령 출마할 때, 네가 오랫동안 여태까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우리는 알고 한 얘기를 네 생각을 우리 한번 봐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검색만 하면 잠깐만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 건전하고 올바른 문제 해결의 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면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실행력이 있는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뭐 그건 또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국가가 보면 정말로 이 인사체계가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무슨 영포라인 이래가지고 무슨 청와대 고용노사 지원관실에서 저희 총리실에 누구 시켜가지고 우리 포항 정권이 우리가 이 MB를 보유해야 돼 이러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사찰이나 했었고 사찰하다 걸리니까 무슨 디가우징인가 자석 갖다 하드디스크 긁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적폐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청산을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선두에 김경진 의원님이 서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제가 역사를 2개를 만들었는데 조금 더 만들어보죠. 더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그 국민들로서는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99.9999999% 98개 해주셨어요. 진짜 의원님 예측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99.999999999999999 몇 개예요? 몇이었는데? 10개. 구속될 겁니다. 구속된다. 박근혜 구속된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구속됐으면 하는 희망사항들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거예요. 탄핵 때도 우리가 8대0 봐서 알잖아요. 법을 하는 사람들이 헌법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시각에서 도주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의 중대성, 그 다음에 공범들 구속과 형평성 뭐 이런
이 법적인 이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네. 구속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을 한다면 네. 앞으로 대한민국은 네. 모든 사건은 100% 불구속해야 돼요. 아, 대한민국 구속이 없는 나라. 구속이 없는 나라. 범죄자의 천국인 나라. 누구나 천국인 나라.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자. 범죄를 저지르도 불구속 재판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인권. 야, 범죄자들의 인권을 네.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나라가 되는 네. 거다.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지금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더라고요. 네. 그 절차는 어떤 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 판사가 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를. 그렇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네. 신문을 해야 되는데 신문을 하려면 판사 앞으로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야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판사님한테 가서 열심히 변명하고 해명할게요라는 네.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나 가기 싫어. 나 안 갈래. 그럼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불리해도 일단 나는 안 갈래. 내가 누군데 거길 가. 그렇지. 내가 나 뭐야. 나 전직이 뭐야.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어디다 대고. 니들이 감히 영장을 청구해. 판사가 이리 와. 판사 네가 와. 판사 네가 와서 신문. 이런 식으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구인영장을 발부를 하면 네.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보면 네. 검찰이 네. 이 구인영장을 가지고 가서 네. 잡아옵니다. 똑똑 띵동 나오세요. 가시죠. You are under 구류. You are under arrest. You are under arrest. 넌 체포됐어. 네. You have the right to silence. You have the right to hire a lawyer.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침묵을 지킬 수 있고. 의원님 근데 네. 라이트가 R이 아니라 L 같아요. Right. You are right. 영어가 가볍습니다. 근데 안 가겠다.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딱 이게 근육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그게 구인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강제 구인입니다. 강제로 구인을. 강제로 구인을. 판사 앞에 정확히 딱 데리고 가서 네. 판사님 데리고 왔습니다. 신문해 주십시오. 판사 알았어. 잠시 103호 법정에 데리고 가 있어. 내가 103호 법정으로 갈게. 그런 거군요. 네. 만약에 강제 구인을 거부할 명분이나 이런 거가 있나요? 뭐 좀 아파요. 힘들어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안 돼요. 그건 없어요. 절대로 뭐 곧 죽어간다 이러면 네. 뭐 아주 응급 상황이다 이러면 구인 불능 상황이겠지만 네네. 뭐 웬만큼 몸이 아프다 뭐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감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몸살 안 됩니다. 몸살. 대상포진 안 됩니다. 머릿속에 하얗다 안 됩니다. 뭐 기억이 안 나요. 뇌세포가 많이 죽었어 안 됩니다. 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30일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나와서 소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검찰이 많이 봐준 겁니다. 검찰이. 원래대로 하면 어제 청구했고 어제 저녁에 구인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나왔으면 실은 어젯밤에 가서 구인을 해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면 보통 어제 구인을 해온 즉시 또는 이제 법원에 재판 시간이나 있으니까 오늘 오전 9시나 10시에 신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상호간에 이제 어느 정도 신사 협정을 맺고 이제 검찰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유 변호사님 우리가 조금 답변을 할 시간을 조금 양해를 봐드릴 테니까 언제 나오실랍니까? 그러면 우리 그러면 30일 날 나갈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꼭 영장 가지고 30일 날 집으로 안 가도 되죠? 자택으로 안 가도 되죠? 네, 저희가 알아서 30일까지 검찰청으로 갈게요. 그런 거구나. 그렇게 신사 입장을. 그렇군요. 그럼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30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하겠죠? 출석을 이제 보통 해야 되는 거죠. 30분 전에 한 뭐 9시 반쯤 이제 출석을 해서 그 신문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이 매우 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삼성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10시간씩 했을 거요. 일단 검사들이 조서 우리 작성할 때처럼 판사 앞에서 이제 피고인한테 물어보죠. 피고인. 최순실이하고 대법원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한테
야, 하드디스크 부수라고 네가 알아서 조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대포폰 썼습니까? 안 했는데요. 난 답변 못하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안 했는데요 하면 맨날 관저 근처에서 발신자가 나오는데요. 이영선이는 저기 부천에서 개통에다 가깝게 갖다 줬다는데요. 왜 말이 뭐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쭉 물어보고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이 끝나면 변호사들이 이제 또 물어봅니다. 아니 각하 대포폰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갖고 쓰라 그래가지고 영선이가 갖고 와서 저기 순실이 언니랑은 그래도 요 폰이 훨씬 버튼감도 좋으니까 요 폰으로 전화 한 번씩 해보시죠 해서 어쩌다 한두 통 하신 거죠. 거기서 무슨 범죄 모의 같은 게 있을 수가 일부의 대통령이 무슨 범죄 모의 하시니까 그런 거 없으셨죠? 삼성도 지들이 알아서 승마 진흥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한 것이 각각에서 무슨 한마디로 하셨습니까? 각각의 성품이 인품이 그러실 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이 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와 결혼했다. 국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그런 사적 이익을 줄 리가 없습니다. 10원 한 장 챙긴 게 없습니다. 아니 저한테 누가 돈 10원 한 장 가져왔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해외 순방할 때마다 옷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저 우리 집으로 올 때 코트 한 벌 갖고 온 거 못 보셨습니까? 변변한 코트 한 벌이 없어서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상황을 보고도 저렇게 검찰이 왜곡해서 조서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도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길게 오가고 이제 마지막에 검찰이 참 우리가 저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데 저렇게 법정에까지 나와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딱 검사가 이제 뭐라고 논고를 하고 이제 유영아 변호사 딱 해가지고 우리 각각께서는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다. 단 하나의 사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소한 중소기업까지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챙겨서 납품까지 다 알아서 좀 챙겨줘야겠다. 그리고 KT 같은데 민간회사 됐지만 그래도 과거에 국영회사 했으니까 잘 되라 우리가 좋은 인재 추천 잘 해줬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구치소로 갔죠. 정상적으로 하면 구치소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근데 요거는 정확히는 판사가 구금 이제 그 신문이 끝나고 나서 인치 장소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서울구치소 하면 서울구치소 가야 됩니다. 안양구치소 하면 안양구치소로 가야 되고 남부구치소 하면 남부구치소로 가야 되고 검찰청에 메토검사실 하면 딱 고리가 있어야 되고 판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 99.9999가 50개쯤 해서 서울구치소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께서도 서울구치소 가서 지난번 이재용 씨하고 똑같은 프로토콜로 그 안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인치 장소 결정이 어디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르면 99.9999%가 다 서울구치소로 인치가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디로 인치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변칙을 쓸지, 봐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그 삼성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가택연금 상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은 밖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게 가택연금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썼던 방법. 아니 그죠? 그분들은 독특하신 게 사고가 옛날에 국정원 김하영 직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문장고 지가 문장고 놓고 지가 컴퓨터 지우면서도 나 감금 당했어. 맞아요. 셀프 감금. 나 감금 당했어. 자기가 안 열어가지고 바깥에서 지금은 국회의원 제발 열어줘. 우린 너 뭐 하는 거 좀 보고 싶어.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좀 열어주세요. 국정원 직원님.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권은희 의원이잖아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데 문을 안 열고 감금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때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직원을 말이야 차로 들이받아가지고 나이도 어린 여성을 말이야 우리 집 손녀 같은 애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무슨 가택연금이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마마
아니, 이런 분들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황당했던 게 네. 그 모 대선 후보인 김모진태 김모진태 법사위의 모 정당의 간사 법사위 간사 모든 사건을 다 온몸으로 맡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분이 무슨 여인한테 사약을 먹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먹인다. 그런 주옥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그러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무슨 궁궐입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청와대가 왜 궁궐이에요? 선출직으로 5년 임기를 가진 5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허락받은 사람이 집무하는 공간이지 그게 궁궐입니까? 맞습니다. 말이 다 헛나오네. 그러니까 궁궐에서 쫓겨난 겁니까? 탄핵당해서 파면당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사약이요? 아니 뭐 요새는 저 97년도 12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하고 사형도 없어요. 사람 20명 죽여도 요새 사형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인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법적으로 이거는 뇌물 피의자, 직권남용 피의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범죄 행위의 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는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밟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사하는데 변호사도 참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탄핵 과정에서도 자기 변호사들 벌써 열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거 봉숭아 학당처럼 뭐 최후 변론만 6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파워풀한 변호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지금도 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9명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인식이 여전히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극을 좋아하시나? 자꾸 궁궐, 무슨 국모, 여왕, 이런 거에 마마, 이런 거에 비유를 하니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과연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춘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그분도 궁궐에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를 궁궐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은 둘 중에 하나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하고 왔다 갔다 하든지. 의원님 지금 어떤 분이요 댓글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김진태 의원을 타임캡슐에 담아가지고 조선시대로 보내라. 어떤 분이 그거 댓글에 지금 완전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조선시대 영혼이 그냥 그대로 다시 21세기에 태어난 거야. 그렇구나. 가 쓰고 다니셔야겠는데. 그러니까. 도포 있고. 하여튼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멘트들 저희가 언제까지 봐 넘겨야 되는 건지 참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도 여전히 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궐 사고, 궁궐 사고를 하고 있는 저분들의 인식을 어떻게 21세기 지금 업투데이트.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같은 정치판으로 데려갈지 참 걱정이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필기시험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헌법 정신에 대한민국은 1번 왕정 국가다, 2번 독재 국가다, 3번 군사 독재 국가다, 4번 민주공화국이다. 이 중에 정답은 이래서 최소한 그거 객관식으로 몇 문제라도 좀 풀어가지고 그거라도 합격한 사람만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주든지 이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쓸 때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쓰고 나와서는 또 딴소리하고 그게 걱정이에요. 이분들 또 시험은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김모 진태 이분도 검사 출신이에요. 사법고시도 붙었어. 검사도 했어. 그러니까요. 진짜 참 이번에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 집단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 이른바 대한변협회장식이나 했던 분이 무슨 뭐 서울 시내 뭐 시가전이 열릴 거다, 뭐 100만이 죽을 거다, 뭐 핏빛으로 물들 거라, 이런 황당한 발언을 심지어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먹은 그 무슨 구의원도 있었잖아요. 화염병을 던져서 폭동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로 하여금 계엄령을 유도해. 근데 그런 이제 정치 엘리트, 그 다음에 법조 엘리트 이런 분들의 인식 수준이 너무 저열하다라는 그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장 청구 내용을 봤더니요. 막강한 이제 권한을 남용했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13명이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네.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본 포인트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강요죄 그렇죠. 인식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보면 대가성이 다 있었거든요. 네. 대개의 경우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네. 미르나 K스포츠 출연뿐만 아니고 네. 제가 사실은 청문회 할 때 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가 네. 그 헌정 파괴의 관점에서 네. 일반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소소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네. CJ 이미경 부회장 물러나라고 이렇게 그렇죠. 압력을 넣은 예.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자유 시장 경제 질서하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건 주주가 어떻게 보면 이 보직자 부회장이라든지 이사들을 맞습니다. 해임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이 권력자라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행위는 적어 보일지 몰라도 그 관통하는 생각 자체는 이미경. 독재국가의 표상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영화 변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게 만든 영화를 만들었다고 자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영동 사건 같은 거 만들었다. CJ가 불순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영화 다 흥행 대박이야. 예, 그런 영화 만들었다고. 물론 이제 뭐 별건으로 해야 되지만 CJ 이미경 부회장을 자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른 것은 보면 이제 이게 제거했다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한 게 가령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본부장 승진시켜. 자리 없다니까요. 그 자리 승진 오죽했으면 안종범이 그랬대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아무 자리나 무조건 본부장 하나 이름 붙여가지고 그냥 만들어줘. 왜 그렇게 끼는 거야? 그냥 만들어줘. 아무거나 만들어. 아무거나 본부장 자리면 본부장이라고 이름만 하나 붙여줘. 본부장 이름이 아무거나 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야 없는 자리 만들어. 근데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교부 공무원들도 일을 안 했대요. 왜 일을 안 했냐? 일을 하면 좌천당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일하면 찍힌다. 좌천된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복지부동. 최고의 복지부동. 원래 대통령쯤 되는 최고의 지도자는 뭐냐면 장관들 조인트를 까서 장관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 밑에 이 과장들 4급, 3급, 2급들을 달달달 볶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장관이 조인트를 까도록 대통령은 장관을 조인트를 까는 것이 원래 이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예. 뒤에서 촥 째려보면서 저것이 일을 독려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좀 일점 감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이제 그 30일 목포 신항을 향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나는 게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에 제가 진도 팽목에 내려갔을 때 부스가 엄청 많았어요. 뭐 해수부, 해경, 그다음에 무슨 교육청, 안산시 뭐 다 나와 있는데 그 공무원 수첩 있잖아요. 그다음 공무원 잠바 있잖아요. 그거 다 입고 그냥 앉아 있어요. 다 줄지어서 촥. 저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앉아있을까? 딴 것도 못해요. 그냥 무슨 핸드폰도 못 봐. 왜냐하면 워낙 그 기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뭘 할 수는 없어요. 딴 짓도 못해.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는 그게 이게 대한민국 관료 집단의 참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없어. 그렇지만 나가 있으라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와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사진 찍힌 거. 그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군사 내용을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그 합참의장이 작전 지시를 하도록 하고 그 체어맨 시트에 합참의장이 딱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는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합참의장이 잘하는 걸 이렇게 보고만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소임을 가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잘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제대로 그 해당 파트의 부서장들이나 이게 제대로 이게 끌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지켜보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드하는 게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그 무슨 대학교 총장이나 인사 하나 올라가면 3달이 지나서도록 이게 도장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국립대 총장이 아직도 공석인데요. 2년씩 공석이고. 근데 끔찍한. 근데 딱 하나 예외. 순실이가 얘기를 하면 야 거기
본부장 하나 만들어준 거냐? 아무거나 만들어. 그 현대자동차 왜 납품 못 시켜? 빨리 납품시켜. 진짜 이게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끔찍한 4년, 끔찍한 9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MB 때부터 박근혜까지 끔찍한 9년을 버텨냈다. 그렇죠. 예, 버텨냈다라고 보고요. 이 국민들이 위대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촛불로 이거를 밀어낸 것이고, 이제는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고민이 깊어진 한 분이 있어요. 김순환 검찰총장.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조만간 구속 영장이 이제 기각이 아니라 발부가 되면 그 신변을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도 근데 사실은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면 2014년 문건 그렇죠. 파문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그 우병우 수석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 고위직들하고 수없이 많은 직통전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통전화가 뭐였을까? 정말로 무슨 행정적인 사항이었을까? 아니면 사건에 개입하는 내용이었을까? 사건에 개입하는 내용이었다면 민정수석은 검찰총장하고만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밑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나서 그 즈음쯤에서 사직하고 나가는 게 맞지. 또 지금 대선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사표내가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마무리를 좀 해라.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5월 9일이니까. 이제 5월 9일이니까 이제 40 며칠 남은 건데 요거 남겨두고 그냥 관리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도 지금 법무부 장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관 있고 이러니까. 검찰 만약에 김순환 총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검차장이 대행. 대검차장이 대행해도 되지 않나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총장이 있는 게 낫죠. 김순환 총장이 굉장히 좀 떨릴 것 같아요. 다음은 혹시 내 차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안 됐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병우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분명히 잘 밝혀낼 거고 구속이 될 거예요. 우병우도.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사는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4월 우병우도 구속된다. 4월 한 중순쯤이면 우병우 수석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4월 중순. 어머님이 일정까지 다 일정표를 짜주셨어. 구속의 일정표. 4월 중순 우병우 구속 예상. 그리고 김순환 총장은 언제쯤 가요? 그럼 김순환 총장은 대선 끝나고 퇴임하셔야죠. 대선 끝나고 퇴임. 그러면 정식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통성 있는 권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나라의 중심이 딱 서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검찰총장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더라도 나라의 큰 틀의 중심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분들이 김순환 검찰총장 그리고 환교안 총리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사실은 법조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또 검찰 내부 정윤회 문건 사건 또 최순실 사건 초기에 검찰이 보여줬던 소극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저건 결국은 특검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우리 야당에서 법안을 내놨는데 최소한 아무리 미니멈으로 줄인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자체 내부 범죄, 검찰 자체 내부 범죄에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지금 이게 검찰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중대 신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다 넓힐 것이냐 뭔데 최소한 그 부분은 아니다 할지라도 검찰 최소한으로 해서 검찰 내부 범죄에 대한 비리 수사
감찰 조사 이런 부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하든지 네. 안 되면 이 우병우와 관련됐던 네. 검찰 내부의 수사들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네. 해요. 보면. 그렇군요. 네. 시즌 2. 네. 이를테면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필요하다. 네.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특검 시즌 2를 해서 네. 이 부분까지 전부 싹.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최순실의 재산 추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아직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종합해서 세트로 좀. 엊그제 이제 우리 다선 의원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에서 안민석 의원 청문회 때 제 옆자리 앉았지 않습니까? 옆자리. 예. 안민석 의원이 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이 새끼는 초선 주제에 내리사선한테 리스펙을 안 보인다고. 이게 딥 리스펙을 보여야 되는데. 딥하지 않았다 리스펙이. 별로 리스펙이 안 보인다고. 건방진. 우리가 리스펙이 상당히 보였는데. 아니 이제 저라는 거 보면 리스펙이 상당히. 저 하여튼 그 안원구 씨라고 전에 국세청 승장을 하셨던 분하고 독일을 가서 빼돌린 재산을 상당히 확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밝혀질지는 저희도 좀 두고 봐야겠고요.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분석입니다. 이건 어널리시스인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산 추적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거든요. 보면 1년에 무역 흑자만 500억 달러 이상씩이 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면 그게 5천억, 5조 달러 이상의 교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교역량이 5천조예요. 그러네요. 엄청나게 부자 나라네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살지 않다니까요. 세계 최고 LTE 스피드 속도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전 세계에서 이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이런 이 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맞아요. 그 요새 저 일부 제가 미박이니까 CJ 헬로비전에서 23,000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어요. 광고하지 마세요. 광고는 하는데 특정 기업. 아니 요새 알뜰폰 통신요금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통신비 인하를 꼭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민생 현안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좀 했던 거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제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를 해외에서 다 시청하고 있는 것도 이 통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상태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거차도 가는데도 안 끊겨요. 5천조의 교역량 정도라면 실은 그 안에서 몇십억, 몇백억 돈 나가는 것은 국세청이고 관세청이고 잡을 방법이 없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계좌 추적을 한다. 국내 계좌 흐름 잡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독일 가서 현지 계좌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쪽 국세청 저쪽 국세청 간의 협조가 되는지 이쪽 검찰 저쪽 검찰 간의 협조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쪽은 의지도 없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돈 들어온다면 무슨 워낙 나쁜 뭐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요. 보면 땡큐. 돈이라고 하면 있어 계속 있어 뭐라 안 할게 가지고 들어와 우리 신경 안 쓸게 진짜 어쨌을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검은 돈에 이제 우리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이라 하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들이 들어온 돈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구만 이 나라들이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돈은 다 받아. 돈은 다 받아. 굳이 조사해달라고 하면 하는 신용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해. 그렇군요. 그게 평균적인 것이어서 오죽했으면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좀 특별법으로 해서 막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어떠셨습니까, 의원님? 그 이동식 차량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 지금 어디냐고, 어느 차에서 방송하시냐고 막 그러는데요. 오마이TV가 이번에 저희가 중계차를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초대형 봉고식, 봉고 스타일 중계차입니다. 아니, 의원님 이게 굉장히 비싼 차던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예, 하여튼 저희가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마이TV가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어디든 곳곳이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손바닥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려고요. 보니까 억대의 장비들입니다. 예, 굉장히 저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이 투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면, 궁금해하시는 현장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의원님 같이 가시죠. 어디든. 의정 활동도 해야 되고 나여서 또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찍혀가지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천을 꾸지람을 한 2번 듣고 하니까 내일 집합 걸렸다면서요? 몹시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대변인실 집합 걸렸대요. 수석이 객이니까. 네, 하여튼 의원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